오늘날 지역별로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정한 요금표는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도 이런 공정한 요금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세바스토포는 오늘 공식적으로 어제까지 숨기려 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시는 하루에 6시간조차도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 공급 일정표도 없을 것입니다. 집에 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휘발유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 북부는 2주째 정전 중입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지고 휘발유는 자유롭게 구할 수 없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린이 여름 캠프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렘린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크렘린은 인도에 가서 휘발유를 구걸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분의 물량이 없습니다. 라고 인도의 국영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연료를 사야 했지만 그 대가로 항공료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위협했던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 제국은 이웃에게 휘발유를 구걸하고 점령한 반도에서 전등조차 켤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룹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어떻게 압박하며 왜 그곳이 쥐덫이 되었는지, 인도가 러시아의 추가 연료 공급을 거부한 의미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서방 분석가들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붕괴가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점령된 크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상황이 매우 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바스토폴, 러시아 연방 흑해함대의 주요 기지인 이 도시는 오늘 점령 당국의 입을 통해 하루에 6시간조차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러시아가 임명한 주지사 라지바자예프가 한 발언의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2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6시간 은 전기가 없습니다. 즉, 이제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어둠이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2시간은 전기가 들어오고 6시간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의 이른바 수장인 악쇼노프는 앞으로 휘발유와 전기 공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일정표를 묻는 크림 주민들에게 그는 이제 그런 일정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믿기지 않으세요? 악쇼노프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매일 확실하게 판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즉 아직 정확한 일정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전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크림공화국 전역에 전기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일정을 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이 끝나고 국가 원수의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 인과관계, 결정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역별로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공정한 일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도 이 경우에 공정한 일정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공격 후 일어난 일회성 장애가 아니라 크림반도에서 전기 공급이 계속 체계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6월 21일부터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케르치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 이후로 그렇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반도 북부는 이미 거의 2주째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남쪽 해안의 얄타에서는 3시간 전기 공급, 3시간 단전이라는 완화된 일정조차도 취소됐습니다. 전력 공급 한도가 너무 낮아져서 그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일정도 없고 연료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휘발유도 자유롭게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주유소에서 줄을 서고 마치 포위되기 전처럼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포위입니다. 단지 드론이 만든 포위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전쟁 전체에 대한 전략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몇 달이 최근 내내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크림반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거의 700건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물류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해상 경로 등입니다. 서방 언론은 이 전략의 의미를 두 가지 간결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더 텔레그래프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며 인용하자면 거대한 물류 쥐덫이라고 썼습니다.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흑해함대는 보통 세바스토폴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위협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 영토 내 더 먼 항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13일 러시아는 아조프해를 통한 삼박 운항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곡물 수출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생명줄과 같은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10일 동안 116척의 선박과 유조선 2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은 아직 연료와 식량 비축분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힘겹게 보급을 받을 것이고 민간인들은 이미 생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부는 10일 동안 러시아와 관련된 선박 147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아조프해를 차단하고 크림반도 봉쇄를 강화한 셈입니다. 10일 동안 147척의 선박이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아조프해뿐만 아니라 흑해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인프라에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는 러시아라는 에너지 초강대국이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평생 석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해온 나라입니다. 이제는 이웃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휘발유 한 방울이라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도조차도 이 지저분하고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휘발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인도의 세계 국영 석유 회사가 모두 추가로 수출할 여분이 없으며 차라리 휘발유를 서방에 판매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들은 인디언 오일, 바라트 페트롤리엄, 힌두스탄 페트롤리엄이라는 인도의 대형 기업들입니다. 이들 인도 기업들에게 공급 확대를 요청한 러시아 회사는 로스네프티와 가즈프롬 네프텐티 두 곳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는 이 세 정유 공장 모두 바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원유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정제된 연료는 서방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휘발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인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여분의 물량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저한테 여기서 나가라. 우리는 장사 중이다. 너희는 휘발유 달라 했지만 다 팔았으니 끝이다. 가라. 고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수치를 숫자로 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로 들어오는 인도산 휘발유는 단 2건뿐이고 흥미롭게도 2건 모두 네이아라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이 회사의 49%는 러시아 회사인 로스네프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상 인도에 있는 자기 자회사에서 연료를 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10만 톤도 안 되는 휘발유만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장의 결손과 비교해 보세요. 에너지 인텔리전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제품 부족은 이미 한 달에 60만 톤에 달합니다. 즉, 10만 톤 대 60만 톤의 부족입니다. 이건 작은 컵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오는 물량으론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합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의 마지막 한방은 이렇습니다. 인도에서 필요한 만큼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서 연료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팔 준비가 됐지만 물물 교환만 가능하며 더 비싼 항공료와 교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석유 제품을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내부 시장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옛 소련 연방공화국과 연료 한 종류를 다른 종류로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항공산업 위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러시아도 항공유가 부족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밭에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휘발유를 확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왜 이런 연료 위기가 발생했는지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도록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큰 부분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르면 정제 능력의 약 절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유 생산량은 2005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공장들이 불타고 있고 휘발유가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등유, 심지어 디젤까지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주유소에는 알타이까지 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도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시오스가 흥미로운 점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디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디젤은 군대와 농업 모두의 주된 기반입니다. 디젤은 군사 장비, 보급 트럭, 그리고 수확철 콤바인에 쓰이는 연료입니다. 디젤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과 운전자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의 전투 능력과 농업이 수확을 거두고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외부 시장에서 휘발유뿐만 아니라 디젤 연료를 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공유를 카자흐스탄 외 다른 나라에 넘기거나 디젤로 교환하는 일이 곧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행하지 않아도 이곳에선 땅에서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보통은 예측에 신중한 서방 분석가들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오늘 러시아가 전쟁으로 빠르게 소모되고 있으며 붕괴도 멀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타격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의 우위를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용문이 나옵니다. 모스크바조차 몇 달 내 경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도 러시아 전역에서 휘발유를 모스크바로 운송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게 효과가 있는지 같은 분석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연결고리가 형성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수단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밀 타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여기에는 신형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도 포함됩니다. 유럽의 자금, 미국의 정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생산력.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게 해준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안전한 후방에 없습니다. 거리는 더 이상 방어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크림반도, 즉 푸틴 제국의 진주라고 불렸던 곳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휘발유도 없으며 어린이 캠프는 문을 닫았고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해 물류의 덫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 이 에너지 초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인도의 휘발유를 굴욕적으로 구걸하다가 거절당하고 결국 카자흐스탄에서 항공유를 일반 휘발유와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병의 두 가지 증상입니다. 정유소와 크림반도의 물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아시다시피 불타는 공장들이 나오는 멋진 영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의 두 동맥을 동시에 죄는 시스템입니다. 내부에서 연료 생산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로 연료를 운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주요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붕괴가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텔레그래프도 솔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이 우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기회의 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예비 자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적응할 시간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크렘린이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100% 아픕니다. 어두운 세바스토폴과 인도에서의 거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 압박을 실제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을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그걸 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